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배 교수고요. 예, 미디어 관련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라든가 뭐 여러 대학에서 교양과나 전공 과목의 미디어 컨텐츠, 문화예술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던 박경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오신 우리 권영윤 교수님, 예,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권용현이고요. 노래하고 기타 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또 예배하는 권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권 교수님은 이제 음악적인 영역에서 또 예배적 영역에서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기술, 테크노적인 음향이나 미디어 관련된 쪽, 그 다음에 컨텐츠 쪽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교수님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스타트는 이런 메타버스 교학교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되게 김현철 목사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번개로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여기 우리 그 그룹 안에 계신 분, 박경배 TV에 계신 분들이나 또 그 교회 음향 그 커뮤니티 그룹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을 테니까 제가 장비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세팅된 거 한번 볼까요? 한번 부감을 카메라 좀 바꿔서. 예. 자, 보시면은 저 맨 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저건 그냥 PTZ 카메라, 좀 저가 카메라고요. 그 앞에 메인 카메라는 소니 알파 6400에다가 70만 원짜리 렌즈 이번에 샀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질감이 나더라고. 좋은데요? 그 다음에 요거 카메라는 어디 교회 시공하고 남은 30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지금 1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세대로 설치했고, 지금 핀 마이크를 사용해서 무선 마이크 사용하고, 이거를 디지털 콘솔에다가 X31에다가 연결해서 이 채널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스트리밍 메인 서버로다가 노트북으로다가 했고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해야 되는데 제 구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내고, 스트리밍 키를 이쪽에 Vmix에 보내서 Vmix에서 다 뿌려주는. 그리고 Vmix에서는 이제 유튜브도 보낼 수 있고 뭐 페이스북도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요? 한 번에 다. 네. 원래 그냥 보내면 이걸로만 하면 되는데 Vmix를 써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일단은 그 바닥에 이제 카페트 비슷한 러그는 제가 친한 우리 션킴네 집에 놀러 갔다가, 되게 부잣집 동네에 네. 바닥에 버렸더라고, 이거를. 카펫을. 또 버린 거 있어요? 누가 버리고 있어 주워 왔어요, 내가. 하나 더 주워. 그러니까 훨씬 더 소리가 안정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여기 그 스탠드는 더시티 사랑이기 위해서 버린 스탠드를 내가 주워 와서 요거 2만 원이나 3만 원 주고 녹색 천 달아가지고 크로마를 쓰려고, 오늘 이따가는 이렇게만 쓰면 좀 이상하니까 크로마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조명이 좀 어두워서 고독스의 60W짜리 한 60만 원 정도가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개당. 그거 했고, 그거를 알리바바나 그런 데서 사면은 반값에 사더라고, 두 개를. 네, 제가 2배 정도 비싸게 인터넷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60W 이상 올라가 버리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전 60W짜리만 쓰고 있는 중인데, 뭐 오늘 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저 좀 이제 바꿔주세요. 예. 제가 뭐 메이크업도 좀 하고 뭐 좀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라이브하게, 우리 라이브니까, 예, 그냥 거친 피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 세팅이 됐습니다. 또 장비 세팅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언제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음향만 한 사람인데, 이 코로나가 나를 이 영상, 스트리밍, 줌 이런 거를 배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뭐 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변곡점들이 있어요. 변곡점.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날로그 콘솔 베이직에 있던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러다가 디지털 콘솔 바뀌니까 내가 굳이 저걸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안 한다고 버티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인생에는 이제 크로스 포인트들이 있어요.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 변곡점에 굉장히 변화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쓰고 싶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버티냐 못 버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도 교회가 물론 사실 코로나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뭐 이상한 말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그때 박사과정일 때인데 짜증이 엄청난 거야. 박사과정 때 자꾸 4차 산업 하니까 그거에 대한 포럼 다녀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막 발제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정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있다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곡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그 교회 일주일 뭐 2년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네. 이 변화된 시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어떤 거세요? 일단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온라인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2년 가까이를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온라인 사역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억지로 그 시간을 겪게 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우리 안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다양해지는 것 같고 사역에 대한 어떤 방향들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앞으로의 교회가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네. 굉장히 두 가지 부류의 분이 계세요. 아, 이거는 무슨 음모다. 이거는 교회 탄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른 중에, 우리보다 어른 중에 계실 수 있고, 아, 이번이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렇게 요즘 들어서 제가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FDR이라고 있어요.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전 루즈벨트라고, 우리는 루즈벨트 배웠는데, 미국 사람들 FD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후보 대통령이 완전히 망쳐가지고 미국이 망할 나라였는데, 뭐 금융위기 생기고 그랬는데, 루즈벨트 나와가지고 그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30 주고 노동을 시킨 다음에 그 돈들을 젊은이들이 $25를 자기 집에 보내고 $5 쓰는 거래요.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렸고 또 가족을 살리고 이런 자부심이 엄청나게 생긴 거야. 그때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 독일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독일에 쿠션 난 사람. 히틀러. 히틀러는 이거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게 너네들 막 증오심을 너네들이 못 사는 거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이런 증오심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루즈벨트는 처음 한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증권이 막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맨날 자살하고 뉴스 나오고 농업이 막 붕괴돼가지고 25만 명이 저쪽 완전 서부로 다 도망 나가는 완전 미국이 망할 그런 때였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말이 아직도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있었어요. 두 리더십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감사를 시작하는 대통령과 또 어떤 그 증오를 말하는 리더십이 공존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다르게 나왔겠죠. 저는 이런 역사적으로 변곡점이 있는 데들 다시 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삼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분, 제가 대학원 때 공부했던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샬 맥루한.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9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80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7살 때. 나이를 이렇게 공개를.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디어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TV가 막 있었고, 막
라디오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한참 부흥이 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 혼란했던 시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무슨 미디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하면 굉장히 내가 소외된 것 같고 이렇잖아요. 아니 지금 사실은 제페토가 어떻네 이런 말 하는 거 말고 심지어 어른들은 맥도날드 갔는데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앞에 사람이 없고 막 기계가 있어. 그러면 아, 나 햄버거 안 먹어. 그냥 가버리거든요. 우리보다 어린 세대들은. 이렇게 세대적인 크로스 단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메타버스 이전에 하이퍼컬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역사적인 배경인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안을 한번 1시간 동안 같이 교수님하고 네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가 이제 미디어는 마사지다. 예, 그 강의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는 마사지다가 나오죠. 그리고 저희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짠 나옵니다. 되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막 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에 이 크로마가 어마어마한 힘을 좋네요. 준 것 깨끗하게 같아요. 잘 따지고. 네, 크로마 잘 따지고 조명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미디어는 마사지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11년도에 태어나서 캐나다 출신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쪽에 강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교수님 있잖아요. 머리 파마한 사람 있는데 아웃라이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도 거기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사람들이 약간 좀 강하지 않나? 어쨌든 이 사람이 미디어는 마사지다. 미디어에 의해 그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한 게 아니라 우리 맥루안이 쓴 책인데 지구촌이란 말도 썼고 구덴베르 근학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 했어요. 본인 자신도 TV에도 나오기도 하고 특이한 여러 가지 이력들도 많은데 이분들 사실 이 미디어는 마사지다라는 책을 쓰면서 잘못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인쇄공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썼는데 미디어는 마사지다라고 오타 스펠링을 잘못 써서 스펠링이 잘못된 거죠. 마사지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마사지는 무슨 뜻인가? 마사지.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이제 이거 클레임 걸고 환불하고 이럴 텐데 정말 유연한 맥루한 그 교수님께서 맞다. 메시지란 표현보다 오히려 마사지라는 표현이 좀 더 직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책 제목도 바뀌게 되고 미디어는 마사지다라는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책이야? 책 앞에 제목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람 얼굴이야 뭐야? 나도 좀 일단 별로잖아요 느낌이. 네네. 이 책을 처음으로 이제 책의 형식과 크기와 이런 것들 다 탈피해서 책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이야 이런 책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책들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혁신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외관도 굉장히 사이즈도 특이하고 또 책 제목도 아예 안 보이고 내용도 완전히 반복된 단어라든가 다양한 크기와 폰트들을 다양하게 써가지고 미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그 책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냥 드는 생각인데 아마 이분도 이 책이 이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공식력이 그렇죠. 있는 미디어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유튜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함을 좀 이렇게 좀 표현한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굉장히 되게 획기적이다. 이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죠. 책을 내면서도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는 미디어가 뭐냐? 미디어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미디어? 저는 어렸을 때 보면 TV, 라디오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신문 이런 신문. 거 잡지. 그렇죠. 우리는 다 이런 미디어 학과 그러면 당연히 이런 미디어 관련된 거를 생각하는데 그 맥루안은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본 거예요. 더 크게. 교수님 눈이 약간 안 좋으시니까 안경을 쓰셨잖아요. 네. 이것도 눈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확장해주는 미디어다. 내가 시간을 잘 보니까 시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신체 확장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미디어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미디어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디어란 게 꼭 어떤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인테리어도 미디어고 사실 그게 더 크거든요. 그 빔 프로젝터에 화면 잘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가 좋아야 예배의 은혜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편이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학교 교회 가면 네. 일단은 교회 어린이 예배실은 좀 이렇게 뭔가 색깔도 좀 화사하고 그렇죠. 예뻤으면 좋겠어. 밝고 어린이답게.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둥근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우스 앉는 거, 그네 같은 거 만들어주고 미끄럼틀 만들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설교, 그 주일학교 목사님 설교보다 애들 아빠 언제 교회 가? 교회 가면 며칠 밤 자면 교회 갈 수 있어?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서 집에다가 못하는 미끄럼틀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네도 타고 그럼 어떨까? 뭐 이것이 다 미디어이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뭐 예배 막 하다 보니까 좀 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이런 감각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배제돼서 예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그냥 억지로 교회 가는 거지 뭐. 내가 그 키즈 카페 가면 되게 즐겁고 재밌는데 교회 가면 그냥 좀 구려. 가끔 벌레도 좀 있고. 그런데 그냥 엄마가 가니까 가는 거야. 나는 어른이 되면 꼭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이런 마음을 주일마다 품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의미 있어요.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어린이들 보면 소아과 가면 응. 그 선생님 옆에 장난감들 놓고 네, 어린이들 맞아요, 좋아 맞아요. 이렇게 네, 해놓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음, 그 교회 학교 담당 목사님 방에가요. 음, 소아과 의사 선생님 방 같더라고요. 온갖 장난감들이 쫙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예배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가 조그만 무대처럼 해서 이제 그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말씀 나눌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뒤에는요 텐트가 쳐져 있어요. 텐트가? 그래서 텐트에 들어가서 공과를 하는 거야. 맞아, 아이들한테. 맞아, 맞아. 너무 맞아, 보기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이들의 그 시선에 맞춰서. 맞아.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옛날 형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일산에 상가교회를 얻어서 어린이 도서관 하는 네네.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중간에 저 뒤에 원더막을 쳤어요. 원더막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 있는 애들은 지난주에 이미 상을 받은 애들이야. 그 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네네. 권력이야, 권력. 오늘 나는 그 우리 전사님 질문에 내가 답을 꼭 해서 다음 주에는 꼭 원더막에서 예배 드리리. 네.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미디어는 이제 메시지라는 개념들을 좀 보완해서 좀 더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이런 부분에 마사지를 강한 역할들을 함으로써 행동 양식이라든가 또 이런 그 특정 사고 방식들을 바꿔주는 거를 유도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 그 교수님이 입고 온 옷도 메시지가 되는 거고 강의하게 돼야 뭐 설교할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한 맞아요. 것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미디어가 그 자체로서의 하나 근원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이 몸에 직접 착용해서 무의식을 형성할 수도 있죠. 뭐 모자를 쓴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선입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 군복만 입고 있잖아요. 총 들고 그렇죠. 있고 그 이미지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안 사시는데 군대를 한 번도 안 갔다 왔대요. 정말요? 충격이다. 근데 거기는 강압적으로 해야 되기 위해서 그 군복을 입고 막 무슨 뭐 메달 같은 훈장 같은 훈장 따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공포 정치를 위한 미디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나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좋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삶의 방식들과 꾸준히 이어서 왔던 패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를 64년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자,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퀴는 발의 확장이고 신발도 발의 확장이고 옷이나 뭐 전자기 회로는 중추신경에 대한 확장이고 책이나 눈의 확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연장인 것 같고요. 미디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확장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구나 기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식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미디어를 좀 넓게 보면 그 중에 좀 더 이렇게 첨단화된 메시지는 뭐 요즘 나오는 뭐 그런 그 플랫폼들이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플랫폼은 다 똑같은 미디어일 뿐인 거예요. 네네. 이게 5년 뒤만 지나가면 더 무서운 걸로 바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될 것도 아니게.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미디어의 변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간격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전에 그 예전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미디어가 주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맞아요. 카테고리들이 조금 더 개인화되고 세분화되고 더 다양해지는 거가 지금 우리 세대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세대들마다 다른 그 패턴들을 미디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배에도 거기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 애들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냥 거기에 맞는 패턴의 예배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예배팀도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전에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반드시 예, 그 예. 시간에 일어나지 맞아, 맞아. 않으면 예, 볼 예. 수가 없는 맞아, 만화였어요. 재방송도 없거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IPTV도 있고 내가 맞아요. 보고 싶은 거 돌려볼 수 있고 유튜브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미디어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의지대로 이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예.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몇 단계 올라가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엄청난 충격들이 사실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거야. 하지만 코로나만 확진되고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유튜브 생방송만 하고 그 외 안 합니다. 저장 안 합니다. 저장 안 해요. 그냥 생방송만 들어온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반면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다 찍어놓고 완벽하게 해놔가지고 스트리밍 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라이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건 뭐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설에 예를 든다면 뭐 현장에서 듣는 것과 신문에 편집된 기사를 읽는 것, TV를 보는 것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같은 말을 들어도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일기예보를 봐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뉴스 시간에 그 끝날 때쯤 꼭 TV를 틀게 해요. 그 타임에 우리 애들은 연속극을 봐야 되는데. 아빠 내일 일찍 가야 되니까 꼭 유튜브, 그 뉴스에 일기예보를 봐야 된다. 저는 그걸 봐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네. 아빠, 그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바로 돼. 야, 아빠는 그 옛날 그 김동완 아저씨가 나와서. 김동완 아저씨. 나 때는 나옵니다. 네, 뭐 일기예보를 말씀드리다 이래야지 내가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일정을 잡아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가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인식론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인식론적.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매체가 다르면 메시지 달라지고 또 수용자가 받는 인식적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란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이다. 미디어, 신문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같은 말을 해도 누구 신문에 나왔다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인식론적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를 좀 많이 장악하려고 권력자들이 많이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미디어가 인간의 확장도 되고 또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또 근본적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약간 뭐 책을 읽으면 좀 아실 내용인데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그 카네기가 TV에서 그 연설을 많이 하고 닉슨이 이제 라디오에서 많이 했는데 닉슨이 떨어진 이유가 TV를 보는 시청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닉슨은 라디오 쪽에 좀 강하게 전략을 세웠고 카네기는 TV 쪽에 뉴미디어 쪽에 좀 더 관심 가졌고 좀 더 이렇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찍게 되거든요.